자, 이번 강의는요, 립스보드 전압 및 파형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실로스코프를 강좌하는 강좌지만, 아무래도 파워 쪽에 어떤 중요 부분에 전압이라든가 파형 측정하는 방법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모니터하고 TV 예, 고장 원인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이 SMPS 쪽, 즉 파워 서플라이 부분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는데, 대부분의 고장 원인이 한 60, 70%를 점유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고장이 나죠. 왜? 일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고장이 나죠. 그래서 모니터에서는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를 보통 립스보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립스보드. LCD 인버터 파워 서플라이 이렇게 풀네임을 약자로 따서 립스보드라는 얘기를 써요. 무슨 얘기냐면 AD 보드에 필요한 5V 전압과 인버터나 그죠? CCFL 방식의 형광등 방식의 모니터나 아니면 LED 방식의 모니터, LED 바나 형광등을 점등을 하기 위해서 켜주기 위해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파워 서플라이를 우리가 인버터라고 얘기합니다. 인버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12V를 공급하는 그 부분이 같이 합쳐서 우리가 립스보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모니터에서, TV에서는 뭡니까? SMPS라는 얘기를 씁니다. SMPS라는 얘기를 써요. 자, 그래서 모니터하고 TV 쪽 파워 서플라이 부분은 좀 약간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모니터 또는 LED 모니터, LCD 모니터에 쓰는 파워 서플라이인 립스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20V 전원을 여기서 인가를 하게 되면, 그죠? 여기서 인가를 하게 되면 얘는 AD 보드에서 필요한 12V하고 인버터에서 필요한 AD 보드에서 필요한 5V하고 인버터에서 필요한 12V를 그냥 자동으로 출력해주는 오토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토 방식을, 그죠? 220V 전원만 꽂으면 5V, 12V가 계속 나와요. 그죠? 왜 그러냐면 모니터는 뭐 이렇게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오토 방식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SMPS 방식은, 즉 TV에서는 SMPS 방식은 오토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TV는 인치수도 크고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20V 인가에서 TV에 필요한 5V, 12V, 24V, 33V가 나온다면 전력 소비가 많겠죠. 그래서 이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스탠바이 형식을. 그래서 220V를 인가하게 되면 기계가 최소한 동작 대기를 하기 위한 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스탠바이 5V만 나오고 있는 거죠. 5V만. 그러다가 사용자가 리모컨의 파워 스위치를 누르거나 아니면 TV 앞에 프론트 패널에 있는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어떤 신호를 줘서 메인 전압인 12V, 24V, 33V가 기종을 해가지고 TV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런 원리가 좀 틀리죠, TV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립스보드 쪽에 파형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로 많이 이제 파형 측정을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립스보드든 TV SMPS든 원리를 이용해 스위칭 방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옛날에 파워 서플라이 부분을 리니어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트랜스터 하나에다가 정류 다이오드 4개를 이용해서 콘덴서 하나를 달아서, 그죠? 전기를 출력하는 방식을 썼어요. 일례로다가 전기 면도기라든가 이런 간단한 그런 것들은 다 리니어 방식의 아답터를 썼죠.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쓰다 보니까 어떤 정류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완벽한 DC를 만들어내기가 힘들더라. 그래서 연구에서 나온 방식이 뭐냐면은 SMPS라는 방식이 나온 겁니다. SMPS. 그죠? 지금 모니터에서는 립스보드나 아니면 TV에서는 SMPS나 그런 파워 서플라이들이 SMPS 방식을 우리가 채택하고 있다 이거죠.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라는 얘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220V를 인가를 받아서, 그죠? 1차 정류 회로를 통해서 브리지 다이오드와 대전압 콘덴서를 통해서 우리가 1차 정류를 합니다.
1차 정유를 한 걸 갖다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PWM이라는 발진 소자를 이용해서 PWM과 FET라는 스위칭 소자를 하나의 공조라는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스위칭을 이용해서 다시 여기에 1차로 맞는 DC를 AC로 변환을 하는 거죠. AC를 변환해서 트랜스 쪽에다 1차 측에 걸어주면은 트랜스는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된다. 그래서 2차 측에 유도 기전력 발생된 부분은 맥류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쇼트기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2차 정류를 하다 보니까 완벽한 DC가 만들어지고 정류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더라 해서 이 SMPS 방식을 쓰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 우리가 주로 측정하는 부분이 자, 1차 측 220V를 인가받아서 이 브리지 다이오드와 대전압 콘덴서를 통해서 1차 정류를 합니다. 그죠? 1차 정류를 하게 되면 대전압 콘덴서에서 우리 전기를 좀 310V가 나오죠. 왜 310V가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묻는다면 전기전자 기초과정에 이미 강좌를 드린 거지만 220V는 우리가 시료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최대치라는 개념을 써요. 220V 곱하기, 그죠? 220V 곱하기 루트 1을 하게 되면, 즉 1.414를 하게 되면 310V라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서. 제면 310V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정류를 해서 여기서, 그죠? 어디로 넘겨주냐? 바로 이 부분, 요 스위칭 FET하고 밑에 PWM 있는데, PWM에 어떤 신호를 주게 되면, 그죠? 온오프 스위칭을 줘서 요 310V가 이 FET 드레인에 310V가 걸리게 되는데, 이 310V를 껐다 켰다 하는 온오프 스위칭을 줌으로써 DC를 갖다가 AC로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AC로 만들어주면은, 이제 이 AC가, 그죠? 이 AC 성분이 이 트랜스 1차 측에 걸리는 거죠. 1차 측. 1차 측에 걸려서, 이제, 트랜스라는 것은 어떤 변하는 전류를 줬을 때 2차 측에 유도기 전류가 발생되는 성질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즉, 상호 인덕턴스라고 얘기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1차 측에 넘겨주면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에 유도기 전력이 발생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갖다가 맥류 성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 쇼트기 다이오드와, 그죠?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AD보드에 필요한 5V와, 그죠? 인버터에 필요한 12V를 여기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할 때 2차 단에 전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지금 그 FET 스위칭하는 이 드레인단에 발진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발진해서 지금 여기서 전압이 제대로 이 발진 방향이 나오고 있는가를 검사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 FET에 그 발진하는 부분에 아웃풋 쪽에 재가지고 이런 발진 방향이 나오는가를 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오실로스코프로 파형 측정을 하는 거죠. 예. 파형 측정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디지털 테스터기로 재면 여기도 310V라는 부분이 나오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 전압도 중요합니다. 이 제대로 된 스위칭 파형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봐서 이것이 문제다 아니다를 판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립스보드 쪽에 SMPS 쪽에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1차단과 2차단이 나눠져 있습니다. 트랜스를 기준으로 해서 반을 갈랐을 때 요번에 1차단이에요. 이쪽이 2차단이라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를 측정할 때 프로브의 접지범을 이 제품의 그라운드 쪽에 대줘야 되는데 립스보드는 1차 측과 2차 측의 접지가 틀립니다. 자, 트랜스를 기준으로 해서 반을 나눴을 때 1차단이라고 그랬죠. 1차단의 접지는 어디냐면 이 대전압 콘덴서의 마이너스 분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2차단은 어디냐?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다 그라운드를 되는 게 아니라 2차단, 그죠? 이 트랜스를 기준해서 이쪽 좌측에 있는 부분, 이 콘덴서의 마이너스 부분이나 나사의 결합한 이 부분이 바로 2차 측의 그라운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데스크탑에 쓰는 파워 서플라이도 TV의 SMPS의 어떤 그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스탠바이 형식을 쓰고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220V 전원을 꽂으면 5V 스탠바이 전압이나, 즉 대기 전압이라고 하죠. 대기 전력만 나오다가 우리 데스크탑 본체 앞에 있는 프론트 패널에 있는 파워 온 버튼, 파워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제 그 스위칭 신호를 줘서, 그죠? 스위칭 신호를 줘서 메인 전압인 5V, 3.3V, 12V, 그죠? 그 다음에 파워 온 시그널, 그 다음에 파워 구 시그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원리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제가 모니터 쪽하고 TV 쪽으로 한번 실질적으로 시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왜냐면 참고로 하라고, 지금 강의를 처음부터 들은 사람들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왜 이걸 측정을 여기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TV 쪽에 립스보드, 즉 파워 서플라이를 보면, 자, 220V 전원을 이렇게 인가를 합니다. 인가를 하게 되면은, 자, 모니터 쪽에 SMPS, 즉 파워 서플라이는 오토 방식을 채택한다 그랬죠. 자, 여기 5V가 나왔어요. 5V. 자, AD 보드에 필요한 5V와 인버터 떼지는 컨버터, 우리가 이제 모니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광원을 우리가 그 형광등 방식을 쓰느냐 LED를 쓰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즉 인버터를 쓰는 CCFL을 켜주는 전압을 우리가 공급을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 12V가 이제 그쪽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죠? 인버터 쪽에 공급을 할 거냐, 컨버터 쪽에 공급을 할 거냐. 바로 꼭 220V만 여기서 인가를 하게 되면, 220V를 인가를 하게 되면 5V하고 12V가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죠? 계속 내가 사용하든 안 하든 나오는 거죠. 계속 이게 오토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TV는 틀리다고요. TV는. 자, TV를 한번 볼게요. 자, 모니터는 좀 그 립스보드 쪽을 보면 좀 간단하죠. 그죠? 왜냐면 이렇게 전력을 많이 먹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간단하죠. TV 쪽을 보면요, TV는 상당히 좀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면 전력을 많이 먹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회로가 더 들어가 있죠. 모니터 쪽 립스보드는 우리가 오토 방식을 채택한다 그랬지만 TV 쪽 SMPS는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로가 두 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모니터에 비해서 PFC 회로라는 거하고 RC 공진 회로가 들어가서 전력을 많이 먹히다 보니까 하나의 일종의 그 역률 보상 회로하고 하나의 승합 회로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력을 좀 아주 그 완벽하게, 그죠? 세게 공급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그죠? 220V 전원을 한번 인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여기 보면 스탠바이 전원 5V 밖에 안 나와야죠. 5V LED가 들어와 있죠. 예. 여기 보면 5V 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왜? 메인 전압이 기동에서 나가면 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죠? 전기 낭비가 심하죠. 그죠? 쓸데없는 전기가 낭비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발전소에서 발전을 더 해야 되고, 발전을 하려면 화석연료를 많이 써야 되는데, 화석연료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환경 공해가 생긴다. 그래서 뭐 과학자들이 만들 때 이런 방식을 쓰지 않았겠냐, 그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기 전압만 나오다가, 즉 스탠바이 전압 5V만 나오다가 사용자가 TV 앞에 있는 파워온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리모컨 방식이죠. 리모컨 파워 스위치를 눌렀을 때 메인 전압이 기동을 해서 TV 영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파워 스위치를 눌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눌렀어요. 이때 이제 뭐냐, 메인 전압이 12V, 그죠? 24V, 또 내일 33V를 쓰면 33V까지 나오는 그런 TV라면 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모니터에 영상이 나타나는 거죠. 만 리모컨 스위치를 끈다. 그럼 얘는 5V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기 전력만. 나머지는 전압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절전 형식의 전기를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이 절전 형식의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이 이제 TV 쪽 SMPS다. 그래서 이런 조금 전에 보여드린 TV 쪽이나 모니터 쪽은 이 파워 서플라이인 이 부분이 굉장히 고장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SMPS만 잘 고치면은 TV 모니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TV 쪽의 SMPS 이거는 나름대로다가 이 좀 모니터 쪽에 비해서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로 해석을 좀 잘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궁금할 것 같아서 일단 실물을 좀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은 어느 부분을 측정할 거냐면, 보통 전압은 우리가 디지털 테스터기로 많이 체크를 해요.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뭐 오시로스코프로 파형 찍는다면 이 대전압 콘덴서도 좀 찍어보겠죠. 전압이 제대로 나오는지. 또 오시로스코프로 전압을 측정하는 부분이 뭡니까? 자, 테스터기로 우리가 전압을 측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죠? 테스터기, 우리 멀티 테스터기 있죠? 이런 테스터기로 측정하면 여기다가 이 액정판에다가 310V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오실로스코프는 뭐예요? 전압 재면은 이걸로 재지 왜 오실로스 전압까지 잽니까? 전압을 재는 이유는 뭐냐면 오실로스코프 XY 좌표상에 이렇게 직류가 이렇게 표시가 이 그래프가 그려지면은 얘 콘덴서가 불량이거나 용량 감퇴가 되면 이 리플 성분이라는 게 여기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그죠? 리플 성분은 제가 전번 강의 뭐라 그랬죠? 직류 성분 속에 포함된 교류 성분이다. 즉 리플 성분이 있다는 자체는 이 반도체 소자들은 직류라는 밥을 원하는 소자들이기 때문에 리플 성분, 즉 노이즈 성분이 들어가면 오동작을 일으킨다 하는 거죠. 디지털 회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터기 갖고는 리플 성분을 볼 수가 없어요. 파형을 그려주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오실로스코프는 어떤 전기적 신호를, 그죠? 이런 그래프로다가 표현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 DC 성분 속에 포함된 이런 리플 성분을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구나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실로스코프로 이 대전압 콘덴서 같은 거를 한번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리플 성분을 검출하기 위해서 리플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걸 교체해야 되겠다 안 했다 이런 판단 기준이 쓰는 거죠. 그죠?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대전압 콘덴서를 그렇게 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전압 콘덴서하고 1차단이라고 그죠? 2차단이죠. 여기 지금 PWM 발진 원오프 스위칭을 해서 이 드레인 쪽에 310V 그죠? DC를 스위칭을 해서 제대로 이 스위칭 된 파형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는 그런 오실로스코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립스보드 쪽을 뒤를 들춰보면 요게 콘덴서 마이너스 쪽이고요. 요게 콘덴서 플러스 쪽에 대전압 콘덴서 1차 측이라고 했죠. 1차 측은 보통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다. 보통 이렇게 립스보드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보고도 알 수가 있죠. 요게 트랜스란 말이죠. 트랜스 반을 갈라서 이쪽이 1차, 이쪽이 2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부분을 우리가 오실로스코프 프로브로 여기 대기는 좀 잘못하면 쇼트가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령은 하나가 있어요. 요 마이너스에다가 이 전기선 있죠? 전기선 뭐 파워 서플라이, 파워 서플라이를 뭐 선 하나 잘라 가지고 여기다 납땜을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여기다 이제 그 오실로스코프 프로브에 접지선을 여기다 물리는 거죠. 그죠? 이 선에다가. 그럼 안전하겠죠. 여기다 대고 하려면 잘못 미끄러지면 쇼트가 난단 말이죠. 여기다 하나 대고 요거를 우리가 대전압 콘덴서 마이너스가 뭐라 했습니까? 그 파워 서플라이 1차단에 우리가 접지다. 그죠? 이 접지로 쓰는 거죠. 그걸 여기다 물려놓고 여기 뭐 FET 드레인이라든가 대전압 콘덴서 플러스 했을 때 우리가 측정을 오실로스코프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좀 편하죠. 자, 우리가 그 1차단에 대전압 콘덴서하고 이 스위칭 펄스 온오프 스위치 신호를 받아서 드레인에 걸려있는 그 310V를 온오프를 하게 되면 이 펄스 발진이 이 파형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보통 보면 300V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실로스코프의 감쇄 선택 스위치를 10X, 10배율로 놓고요. 또 오실로스코프 프로브 쪽에 10배율로 놓고 오실로스코프도 마찬가지로 10배율로 설정한 다음에 측정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1배율로 놓을 때는 파형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오실로스코프 디스플레이부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10배율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측정하기 전에 이제 선행 조건입니다. 자, 대전압 콘덴서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대전압 콘덴서를 측정할 때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그 프로브 쪽에 10배율로 놓고, 그죠? 프로브 10배율로 놓고, 오실로스코프도 10배율로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측정을. 자, 이 버티칼 부는 뭐라 그랬죠? 버티칼 부는? 이 전압 레벨을 갖다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자, 일단은 얘가 대전압 콘덴서 310V가 나온다니까 저는 이제 그 전압 레벨을 이 스케일 노브를 돌려서 50V로 맞췄어요. 50V로. 그 다음에 뭐 포지션, 이 포지션은 뭐냐니까 영전이 그 0V 위치를 어디다 놓을 거냐, 좀 여기다 놨습니다. 여기다가 놓고 이제 측정을 할 거예요. 자, 측정을 해봤더니 지금 이 부분에 이만큼 나왔죠. 여기에 이 한 칸이 50V라는 얘기죠. 50V. 한 칸이 50V. 50, 100, 150, 200, 200, 300, 뭐, 10몇 V가 나오죠. 여기 300V가 나오죠. 300V가.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이걸 1빌로 하면 이 파형이 바깥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율을 10X,
감쇄 스위치를 10X로 놓으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죠? 또 잘못하게 되면 테스터기가 망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압이 높은 걸 잴 때는 프로브의 감쇄 선택 스위치를 10X로 놓고 오시로스코프에서도 배율을 10배율로 놓는 겁니다. 그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자, 대전압권에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ET에 그 PWM의 온오프 신호를 받아서 FET의 드레인에 310V가 걸려있는 것을 스위칭을 하는 펄스 발진 파행을 보기 위해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전압 레벨을 오시로스코프 프로브를 10X 놓고, 그죠? 오시로스코프도 10배율로 놓고 측정을 하겠죠. 이때 우리가 보면 전압 레벨을 제가 310V기 전 100V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0V 위치를 우리가 여기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리젠탈 즉 수평 제어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임 베이스 시간 간격을 조정하는 거랬죠. 좀 촘촘하게 보기 위해서 저는 타임 베이스를 20 마이크로 세컨드로 놨습니다. 제가 이걸 크게 하게 되면 이게 화면이 이 파양이 넓어지겠죠. 이렇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끔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시로스코프를 요 하나 접지에 하나 뺐죠. 악어 클립을 프로브의 접지목을 여기다 물려놓고 이 드레인 쪽에 재본 겁니다. 여기 드레인이거든요. PCB 쪽 뒤로 들쳐야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쳐서 드레인분에 되니까는 파형이 나오죠. 그죠? 스위칭한 파형이니까 얘는 직류 파형이라 맹류성 파형이죠.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98V의 그 전압이 나오고 있죠. 스위칭 주파수는 지금 보면 27.4186kHz로 펄스 발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온오프 신호를 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여기 그림에 보듯이 온오프 스위치를 줘가지고 이렇게 파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형을 우리가 봤을 때 정상적인 파형이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이 파형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 요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다가 한다 그러면 이 파형 왜곡된 거죠. 그죠?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파형을 보는 목적이 뭐냐면, 제대로 지금 얘가 발진을 해서 제대로 아웃풋을 내고 있는가, 그 파형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 소자에 대해서 양부 판정을 하기 위해서 이 파형을 보는 거죠. 전압만지에서는 모르잖아요. 그죠? 발진 소자들은 제대로 지금 그 발진 주파수에서 발진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시로스코프가 필요한 거죠. 네. 자, 한번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요걸 이제 10X로 이제 놔야죠. 1X에서 이제 10X로 놓은 거죠. 자, 채널 1 스위치를 넣어서, 프로브를 요것도 다이얼을 돌려서 10X로 맞춰놔야 되겠죠. 자,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10이니까 이 5에서 50V로 올라가죠. 그죠? 10배율이니까. 자, 일단은, 수직 제어부 쪽에서, 스케일, 폭을 50V로 맞췄습니다. 자, 포지션 위치를 영전의 위치를 이쪽에다 맞춰 놓고요. 자, 쟀습니다. 그랬더니 위에 이만큼 올라가죠. 위로. 또 위로 너무 올라가면 밑으로 이 포지션 위치에 영전의 위치를 좀 내리시면 적당한 위치 볼 수가 있겠죠. 300V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수평 제어부 쪽에, 그죠? 스케일을 좀 넓게, 좁게, 이런 조정해서 여러분이 보기 좋은, 적당한 파형을 보시면 되겠죠. 그죠? 타임 베이스 값을 늘리고 줄이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파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자세히 보려면은, 그죠? 타임 베이스 조정해서 좀 지금처럼 하시면 되겠죠. 이래서 이제 이 파형을 비교 분석을 해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간혹 측정을 하다 보면은 이 파형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연속해서 계속 어떤 파형이 지금 이쪽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고 있는 거죠. 파형들이. 근데 어떤 특정 시점의 파형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이 화면을 캡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캡처라는 얘기는 지금 뭐예요? 화면을 멈춘다는 얘기죠. 그죠? 멈춰서 이걸 저장할 수 있지만, 일단 멈춰서 이 파형의 감수 봐, 이쪽 요 부분에 좀 파형이 자세히 보자 그랬을 경우는 파형 계속적으로 이 흐르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특정 위치의 파형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파형을 캡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 캡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특정 시간대에, 그죠? 이 화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서 이쪽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고 있는데, 특정 시간대의 파형을 내가 이 부분을 보고 싶다 했을 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지금 오시로스코프에 보면요, 메뉴부 쪽에 보면 런 스탑이라는 이런 버튼이 있어요. 물론 장비에 따라서 위치들이 틀릴 수가 있죠. 제가 전번 강의도 말씀드렸지만은 오시로스코프를 리골이란 DS102를 기준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이런 버튼 위치가 다른 모델은 틀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떤 오시로스코프의 기능들은 비슷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버튼이 딴 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특정 시점에 이 캡처를 하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그 버튼 그 LED가 녹색이지만 요 버튼 한번 누르면 얘가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즉 스탑, 화면이 멈췄다는 얘기죠. 그 부분 특정 시점에 화면이 멈췄다는 뜻이죠. 그게 이제 캡처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아, 감사 요 파형, 요 부분 파형이 좀 약간 왜곡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임 베이스를 자세히 보자.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방식이에요. 요걸 누르게 되면 화면이 멈추죠. 자, 요걸 누르면은 LED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면서 화면이 멈춥니다. 이 지금 화면은 정지된 화면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요것이 스탑이 아니고 런 상태면 화면이 계속 좌측에서 우측으로 계속 이 파형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파형들이. 이 파형을 특정 시점에서 요 부분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요걸 누르게 되면 요 부분이 멈춘 거죠. 이 화면은 지금 특정 시점에 화면이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타임 베이스를 늘려서 이 특정 어떤 시간대에 이 파형을 좀 내가 확대해서 본다든가 이럴 때 쓰는 거죠. 이게 뭐냐면 화면 캡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간혹 이 방법을 써요. 왜냐면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에? 파형이 똑같이 나오는 것이지만 어떤 파형들은 어떤 발진 소자들은 그죠? 파형이 이렇게 나오다가 좀 끊겼다가 이렇게 나오다가 또 쭉 끊겼다가 이렇게 되는 파형도 있어요. 그럼 이쪽 파형대를 좀 보고 싶다. 요만큼을. 그때도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죠? 요건 일일적으로 이렇게 쭉 나오지만 이런 파형도 있지만은 나오다가 중간에 끊겼다가 나오다 중간에 끊겼다가 또는 뭐 이만큼 끊겼다가 나오다가 이 불규칙하게 발진을 하는 그런 소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이런 파형을 본다. 그죠? 이것이 이제 캡처 방법이다 하는 얘기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시로스코프를 켰어요. 그래서 리스보드 쪽에 파형을 재보는 겁니다, 제가. 자, 포지션 위치를 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조정을 하시고요. 자, 발진 파형을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화면이 이렇게. 자, 스탑 스위치 눌렀습니다. 화면이 멈췄죠? 가고 있지 않고 그 시점에서 정지한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을 갖다 이제 뭐 타임 베이스를 늘려서, 그죠? 뭐 확대해서 본다든가, 그죠? 아니면 요걸 갖다 뭐 어떤 USB 저장한다든가, 뭐 쓸 일이 있을 경우,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다시 또, 런 스탑 누르면 다시 또 파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요것이 이제 뭐냐면 파형 캡처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데이터 저장 방법인데, 데이터 저장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그죠?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또 딴 데 비교, 어떤 분석 자료를 의뢰하기 위해서, 그죠? 이 화면을 우리가 저장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죠? 뭐, 이렇게 안 하고도, 그죠? 요즘은 뭐,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화면을 찍어서 보내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한 화면을 찍기 위해서는 이 그대로 화면을 갖다가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런 거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파형을 문서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저장해서 이 화면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 이제 또 이렇게 메모리에 저장을 하죠. 그런 용도는 많이 쓰죠. 여러분들도 이 화면을 내가 좀 어디에 저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든 적이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오시로스코프에 따라서 그죠? 오시로스코프에 따라서 이 지금 USB 메모리 저장하는 이 슬롯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구형 장비들은 없겠죠. 신형 장비들은 다 있고 옛날에 이제 구형 장비들 중에서 보면
뭐 디스켓을 플로피 디스켓을 넣는 부분이 있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구형 방식, 요즘 이제 USB 방식으로 이렇게 변해있는 거죠. 그죠? 여기다 꽂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어떻게 하냐면은 오시로스코프에 보면 메뉴부에 요 스토리지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저장이라는 뜻이죠. 그죠? 저장이라는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죠? 여기다 USB를 꽂고 저장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죠? 요런 게 나와요. 요런 게 이 메뉴가 파형수라는 버튼을 좀 누르시고요. 오시로스코프에 좀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파형수를 누르게 되면 이 비트맵으로 우리가 저장하는 거예요. 비트맵을 선택을 하시고 요 밑에 보면 저장이라는 외부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걸 누르게 되면 이런 또 메뉴가 나오죠. 여기는 키보드가 없기 때문에 이 버튼으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 파일을 누르게 되면 요런 게 나와요. 요런 게. 그럼 여기 지금 이 파일명을 쳐야 되니까, 그죠? 파일명이 되니까 요 다이얼을 돌려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숫자를, 그 알파벳을 정한 다음에 한번 꾹 눌러주면 선택이 되는 거죠. 뭐 이거는 다 방법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파일명이 정해졌다. 그러면 저장을 누르게 되면 USB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꽂고 보니까 자, 파형이 깔끔하게, 그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죠? 요런 걸 우리가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그죠? 뭐 교육 자료를 쓴다든가, 분석 자료를 의뢰한다든가, 지금 내가 어떤 그 발진 소재에서 이런 파형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소자 불량입니까? 하고 의뢰할 수도 있잖아요. 초보자 같은 경우는. 그때 참 좋은 방법이죠, 이게. 이렇게 좀 저장이 됐죠. 그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어떤 뭐 메일로 보낸다든가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한번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USB를 꽂으면은 자, USB가 됐다 하고 나오죠. 자, 새 파일을 누르게 되면 뭐 저장하러 나오죠. 그럼 다이얼을 돌려서 내가 원하는 뭐 숫자를 꾹 누르면 이게 선택이 돼요. 저는 이제 2로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저장된다고 나오죠. USB에. 이 저장이 된 겁니다. 다시 이제 뭐 메뉴를 위치로 가가지고 이렇게 다시 쓰면 되겠죠. 간단하죠? 자, 이제 오시로스코프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오시로스코프를 뭐 장만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해주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장만할 예정이 있으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아마 인터넷에 봐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설명된 게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시로스코프를 장비가 뭐 싼 가격의 그 제품도 아니잖아요. 그거를 철저하게 알뜰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사용법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잘 활용을 해서 고장 요소를 빨리빨리 발견해서 수리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